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일본 나라 지역에 있는 정창원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동대사라는 절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곳인데 지금은 일본 황실 산하의 국내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로 여기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8세기 전후의 고대 유물들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그 만여 점이 넘는 고대 유물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고대 국가 간의 문화 교류에 얽힌 비밀을 풀어줄 단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을 일반 사람들이 실물로 볼 수 있는 것은 1년에 2차례 있는 전시회뿐입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의 유물만이 공개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보물들을 일본 황실의 소유로 여겨서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바닥에 까는 카페트, 그러니까 양탄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사 결과 이것은 12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화려하고 섬세한 양탄자를 만들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화려한 양탄자가 바로 신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신라에서 누가 이런 양탄자를 만들었고 또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 정창원에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양탄자에 얽힌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일본 나라현 나라시. 이곳은 8세기 일본의 수도였다. 취재팀은 모전, 즉 양탄자가 있는 동대사를 찾았다. 나라시대 일본의 국찰이었던 이곳은 동양 최대 불상이 있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정창원은 법당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해 있었다. 이 목조 건물이 처음부터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 756년 동대사를 창건했던 성무 천황이 죽자 그의 부인은 천황이 쓰던 유품들을 동대사 대불에게 바쳤다. 그것이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 정창원의 시작이었다. その聖武天皇がご家になったものといいますのは日常身の間にあったものですから、我々平民が持つものと違って立派なものばっかりでございます。そういう中には唐から伝わったもの、あるいは白井からもたらされたもの、そういうのが大変たくさんあります。 이후 정창원의 보물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1200년의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산 양탄자를 확인하기 위해 정창원 사무소 측에 취재를 요청했다. 유물 보호를 위해 실물 공개는 곤란하지만 슬라이드로 보여주겠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정창원에는 약 50여 장의 모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12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전, 즉 양탄자다. 모전은 문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문양이 없는 단색의 모전을 색전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14장이 소장돼 있다.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해 꽃 문양을 넣은 모전, 이것을 화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30여 장이 있다고 한다. 문양의 유물을 제외하면 화전과 색전은 제품의 재질이나 두께 등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数年前の材質調査で分かったんですがカシミヤ系のヤギの毛である
羊のもう一つ前の段階ですね、カシミヤ家のカシミール地方ですか、あの辺で取れるヤギの毛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まだ畳が普及してなかったものですからね、天皇のベッドには畳が敷かれておりますが、床はそのまま板の間ですから、痛いし暖を取るためにもこういう柔らかいものが適していたと思うんですけど。 요즘으로 치면 모전은 추위를 이기기 위한 방석과 같은 용도로 쓰였던 것이다. 당시로선 무척 귀한 물건으로 지배계층이었던 왕족이나 귀족, 승려 집단의 국한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양탄자들이 신라에서 왔음을 알려주는 것은 모서리에 붙은 첩폭이라고 부르는 꼬리표 때문이다. 마로 만든 천 조각에 적혀있는 붓글씨, 바로 이것이 단서였다. 현재 정창원에는 꼬리표가 붙은 양탄자가 2장 있다. 흑백 사진으로 공개된 이 화전에도 비슷한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이다. 이 꼬리표는 처음부터 붙어 있던 것으로 구입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이 같은 꼬리표를 붙였던 것일까? 꼬리표의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 제1교포 사학자 이성시 교수를 찾았다. 꼬리표에 적힌 글씨들은 대체로 선명히 남아있어 알아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내용이 그에 유사해 2장의 꼬리표는 같은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성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첫 줄을 통해서는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행권 한사, 자초랑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한사라는 말은 신라의 17관 등 직급 중 12번째 관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이 모전은 한사의 관등에 있는 행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만든 것임을 나타낸다. 왼쪽 색전의 꼬리표에는 자초랑댁이라는 묵서명이 적혀 있다. 자초랑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만든 모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산 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양가 상묵, 신라 무가 상묵. 이 말은 신라의 양씨 집안과 무씨 집안에서 만든 상등품 먹이라는 뜻이다. 양쪽 꼬리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물 득초라는 말도 주목을 끈다. 중국식 한문으로도 일본 고어로도 해석되지 않는 말, 바로 이것이 신라식 이두인 것이다. 果たしてこの読むという言葉が当時どういう意味で使われていた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現在の韓国語には残っておりませんけれども、どうもですね、希望するもの、欲しいものという意味で、当時使われていた신라 말、新羅の言葉と推測することができます。 왼쪽 첩포기의 경우 연물, 즉 원하는 물건은 시일 또는 면으로 해석된다. 양탄자를 판 대가로 시일 또는 면을 받아오란 뜻이다. 이 같은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이 꼬리표들이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現在でもコレピョといって、取引上商売上の取引で、生産者が小売に対してですね、いくらいくらで、この物品を売り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書くと思うんですが、基本的に、この2つの牧書は、そういった生産者が買い手に対して、この物品に対して、その代価をどのような代価を要求するか、そういっ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と見ていいと思います。 이렇게 본다면 이 꼬리표는 지금의 상품 라벨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됐던 것이다. 자초랑 댁은 제조업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칭모는 오늘날의 브랜드와 대비할 수 있다. 모전의 가치를 면 15군으로 나타냄으로써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 줄은 길이 7척,
넓이 3척 4촌이라는 뜻으로 모전의 치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요즘의 제품 크기에 해당한다. 꼬리표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일본 정창원에 소장돼 있는 신라산 양탄자들은 우연히 전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상품의 라벨, 즉 꼬리표를 붙인 양탄자들은 신라에서 만든 것임을 표시한 일종의 수출 상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탄자가 신라에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얘기인데 1200년 전에 신라 사람들이 양털을 이용해서 양탄자를 만들었다. 믿어지십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 카페트, 양탄자들 대부분 수입되어 온 것들인데 이 과연 신라 사람들이 이 양탄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양탄자를 만들려면 이 양털 가공 기술도 있어야 하고 염색 기술, 또 문양 넣는 기술도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카페트를 만드는 데는 그 재료인 양털을 구해와야 하는데 양탄자 한 장을 만들려면 적지 않은 양털이 필요했을 텐데 과연 1200년 전에 신라 사람들은 양을 키웠던 것일까요? 조선 왕조 실록을 뒤진 결과 양에 대한 기록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다. 세종 30년의 기록에는 예빈시에서 기르는 양이 1,500마리라고 적고 있다. 조선 초기에도 적지 않은 숫자의 양을 국가 의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키웠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에 대한 기록은 고려 때도 찾을 수 있다. 의종 때 금나라로부터 양 2,000마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기록 어디에도 양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때 양이 있었다면 어딘가엔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측 기록에서 찾을 수 없었던 양의 흔적을 일본 역사서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신라인 이장행 일행이 여러 마리의 양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진골 귀족들이 대규모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신라에서는 직접 양을 키워 양털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흥덕왕 때의 복식 관련 규정이다. 모전, 탑 등 구유 등 여러 종류의 양털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모전 외에도 여러 종류의 모직물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두품 이하의 백성들은 모직물 사용이 금지되어 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직물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모직물 제조 기술이 그만큼 다양해졌고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일반적으로 모직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는 신분 질서를 붕괴시킬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당연히 규제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직물의 생산자는 누구였을까? 삼국사기에는 여러 종류의 공방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놋그릇을 만드는 철유전, 칠기 제품을 생산하는 칠전, 마구를 제작하는 추전, 가죽을 다루는 피전 등 총 29개의 공방이 있었다. 바로 이런 공방들 가운데서 모전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왕직속 관부로서 내성이라는 관부가 있었는데 이 관부 산하에는 29개의 그러한 숭업 생산 관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모전이라는 그러한 관사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후대의 취치방, 다시 말해서 모을치 그리고 양털취, 그래서 양털을 모아가지고 직조를 그러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관부에서는 국왕이나 진골 귀족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직물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름이 적힌 정창원 양탄자의 꼬리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비슷한 시기인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 동종. 국보 36호인 이 종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범종 중 하나다.
섬세한 부조 조각으로 유명한 이 종에는 종을 만든 사람에 대한 기록이 명문으로 남아 있다. 조남택 장 3호 대사. 이 조남택이라는 것은 그 신라의 금입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는 진골 귀족의 아주 그 부유한 대저택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런 그 독자적인 이 공장이 소속되어 있었고 또 이 독자적인 공방도 설치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여기서 사용된 택 혹은 택이라는 말은 귀족 가문을 뜻하는 것이고 상원사의 종을 만든 이는 그 귀족 가문에 소속된 장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은 황룡사 동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신라 최대 사찰로 손꼽히는 황룡사. 이곳의 동종 또한 높이 4m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고의 거종이었다. 현재는 종의 행방을 알 수 없지만 동종의 주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경덕왕 13년에 종을 주조했다. 이 종을 만든 이는 이상택 소속의 장인이었다. 당시로선 엄청난 대역사였던 황룡사 종을 주조한 이가 바로 이상이라는 진골 귀족 가문의 장인이었던 것이다. 정창원의 양탄자들 역시 신라 진골 귀족 가문의 공방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전을 만들었던 것일까? 전통적인 모전 제작 기법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모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제된 양털을 뜯어 서로 교차되도록 가지런히 놓는다. 만약 문양을 넣고 싶다면 여기에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양털을 이용해 무늬를 만들어주면 된다. 양털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양잿물이나 비눗물 등의 알칼리 용액에 적셔준다. 그리고 방망이 등을 이용해 열을 발생시킨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양털들은 서로 엉겨 떨어지지 않게 된다. 오늘날 펠트를 제작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이 기법은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힘이 가해져서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양모의 어떤 융축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나 1200년 전의 신라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의 테크닉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탄자는 원래 페르시아의 특산품이었다. 그런데 신라는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독자적으로 양탄자를 생산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의 모직물 제조 기술은 어느 정도였을까? 중국 두양자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때때로 신라에서 모직물을 바쳤다. 교묘하고 아름답기가 일세의 최고였다. 춤추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벌과 나비가 춤추는 모습이 마치 실제와 흡사해 진위를 구별할 수 없다. 양탄자에 수놓아진 벌레와 화초가 실제를 방불케 했다고 기록될 만큼 신라의 모직물은 당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창원에 있는 모전들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으로 전해졌는지는 오랜 세월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풀어줄 단서가 정창원에 있는 병풍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조자에 털모자를 붙여서 조모임료도라고 부른 것인데 이 그림 안에 있는 6명의 여인이 입고 있는 옷에 새 깃털이 달려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병풍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손상이 되고 이것을 손질하기 위해서 병풍을 떼어내자 그 병풍의 뒷면에서 뜻밖의 기록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일본 귀족들이 자신이 사고 싶은 신라의 물건들의 그 종류와 수량을 적어 놓은 일종의 구입 신청서입니다. 매신라무례라고 이름 붙여진 문서입니다. 이 문서 속에서 모전, 즉 양탄자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매신라무례는 또 30여 장이 더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기록된 물건들은 이 모전뿐만이 아니고 인삼, 향료, 유기 등 100여 종, 300여 점이 넘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일본 사람들은 많은 양의 물건을 신라로부터 사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건이 일본으로 전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는 바로 날짜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천평승보 4년 6월 23일입니다. 서기로는 75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30여 장도 같은 해 6월 15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752년 그 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8세기의 일본 역사서인 속일본기를 뒤졌지만 무역선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해 윤 3월 신라 왕자 김태렴이 이끄는 사절단이 현재 후쿠오카인 하카다 항에 입항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척의 배를 타고 온 사절단의 숫자는 700명으로 유례없는 대규모였다. 경주를 출발한 신라 사절단은 김해를 거쳐 일본의 관문인 하카다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세관에 해당하는 다자 이후의 통관 절차를 마치고 세또 내해를 거쳐 나니와로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륙을 통해 수도 나라로 향했던 것이다. 신라 사절단이 일본에 온 것은 동대사의 대불 개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황실은 10년 가까운 노력 끝에 드디어 노사나 대불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를 자랑하기 위해 일본 내 귀족들은 물론 각국의 사절단을 개안식에 초청했던 것이다. 신라 사절단이 수도 나라에 도착한 것은 6월 중순이었다. 370명의 신라 사절단은 6월 14일 천황을 아련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외교 일정에 들어가 난파진으로 되돌아가는 7월 중순까지 이곳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30장의 매신라물회 역시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지고 있다. 매신라물회가 작성된 날짜는 6월 15일에서 7월 8일 사이 신라 사절단의 체류 기간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전을 비롯한 300여 가지의 물건들은 신라 사절단과의 공적인 교역을 통해 구입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나라에 도착한 사절단은 370명뿐으로 일본에 온 총 700명의 인원 중 330명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신라 사절단의 이동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지역은 나니와 현재의 오사카 지역이다. 세또 내해를 통과한 사절단이 수도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니와는 나라와 가장 가까운 항구이자 다이자후와 나라를 연결하는 일본 고대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다. 인근 지역에서 이곳으로 운송해온 물자들은 다시 굴강, 정천 등의 수로를 통해 수도 나라로 보내졌다. 특히 바다로 열려있던 굴강은 나라 시대 최대의 교통 요지였다. 이곳에서 신라 사절단의 행적을 찾던 중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천만교 부근이 원래는 신라강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이다. 왜 이곳에 신라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것일까? 7世紀の後半ぐらいから白木の施設がやっぱり日本に相当たくさん来てるわけですね。で、遣唐使なん
遣唐使じゃなくて中国からも中国じゃない他の地域からも来ますけども、新羅がやっぱり圧倒的に多い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新羅の施設は浪速に来てその客館にいつも入るわけですから、そうするとそこの辺りはいつも新羅の人が行き来してたというね、そういうところから多分新羅へっていうふうに名付けられた、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천만교 건너편에는 사절단을 위한 객관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 사절단이 나니와에 도착하면 이곳의 객관에서 머물곤 했던 것이다. そこの客館に入ったグループの中に新羅の商人がたくさん混じってたわけですね。で当然いっぱい品物を持ってきていたわけですね。それでその浪速の客館というところで一応正式な外交儀式が終わった後でですね、その浪速の客館を中心にして新羅の商品が売買されると。 강어귀에는 신라 강장, 즉지성장 등 신라 물품을 저장하기 위한 동대사와 황실의 창고가 있었다. 나라 이외 지역에서도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신라 사절단은 나니와 등에 남아 상업 활동에 열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후쿠오카와 오사카에 머무르면서 이 사적인 교역에 종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신라 왕실의 측근 귀족들의 신복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귀족들과 신라의 귀족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이 무역에 연결되었을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신라 사절단이 가져온 물건은 매 신라 물회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탄자를 비롯한 수많은 신라산 물건들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왔다. 752년 일본에 온 신라 사절단은 외교 사절로서의 임무뿐 아니라 무역선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신라 사절단과 일본 사이의 교역이 752년에 단 한 차례만 이루어졌다면 신라라는 이름은 지명으로까지 남진 않았겠죠. 그것은 신라의 선박들이 빈번히 이곳을 드나들었고 또 그만큼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신라산 양탄자를 비롯해서 매 신라물에 적혀있는 100여 종의 물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에서 구입한 이 물건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는 훨씬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9세기 일본 역사서인 속일본 후기에 의하면 해상왕 장보고의 무역선이 입항을 하게 되면 일본의 귀족들은 선금을 걸어 예약을 하는 등 이 신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요즘 사람들이 외제 물건을 선호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라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누구였고 또 이들에게 신라 물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30여 장의 매 신라 물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신라 물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사카대 도노 하루유키 교수를 찾았다. 도노 교수의 분석 결과 신라 물건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5위 이상의 고위 귀족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위 고하에 따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었다는 점이다. 즉 신분이 높을수록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で一番この盛大にやられた貿易の様子がこの貝白木仏芸といいますか梅白木仏芸に出てくるわけですが、これはちゃんと奈良の都までやってきて、貿易が行われた。でその場合にまず政府が日本の政府が何を買うかということを決めていいものを買い占めるわけですね。でその残りのものは売りに出されるわけですけども、これもやはり貴族とか有力者が何を買いたいということを申請して、
で貿易が行われる。でその買いたい品物を書き上げて報告したのがこの古文書なんですね。 매 신라물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된 것일까? 752년 6월 23일 작성된 문서다. 신청자는 종 8위로 귀족 집안의 가신인데 모두 43종류의 물품을 신청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향료 11종,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안료와 염료 7종, 그리고 인삼, 감초 등 약재가 6종이다. 말안장, 향로 등 기물이 8종, 잣, 양탄자 등 기타 물품은 모두 12종이 신청돼 있다. 이 가운데는 동남아와 서역의 물품들도 섞여 있어 주목을 끈다. 香料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がたくさん含まれている。でこれは当時はもう自然にしかできないものですから、運んでくると非常に利益がある。でしかもあまりかさばらない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ものを特に選んで貿易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ね。 매 신라물회에 나타나는 100여 종의 물건들은 정창원에 소장된 유물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창원에 있는 8세기 보물 중 상당수가 매 신라물회 품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라금이다. 가야금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악기는 이름에서부터 신라것임을 알 수 있다. 정창원 유물 중에서도 손꼽히는 보물 중 하나다. 신라먹 또한 이름을 통해 신라산임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정창원 유물 중에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신라 유물들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물건들이 많다. 초심지를 자르는 가위, 자개를 넣어 만든 거울, 이것은 서역 계통의 유리잔이다. 정창원에 있는 양탄자는 모두 50여 장으로 각양각색의 문양을 자랑한다. 정창원의 보물들은 생활용품에서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들이 망라돼 있다. 신라산은 물론 동남아산 향료와 약초, 중국산 비단, 각종 페르시아 물품 등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물품들이 신라를 통해 들어왔던 것이다. 白木の商人が持ってくる非常に国際性豊かな品物っていうのはですね、当時の日本の人々にとってはもう本当に憧れの的だったわけですね。だから非常にどうしても入手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と思うんですね。一応その非常に人気が高いので奪い合いになるわけですよね。みんな欲しいですから品物の数は限られてますから競争になってしまうと。でそれでその競争を調整するシステム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れは、各役所だとか貴族の家からですねその何が欲しいという購入希望リストとそれに対して自分とこはこれだけの代金を払いますっていうねそういうリストを提出させるんです役所に。 이렇게 구입한 신라 물건들을 일본 귀족들이 귀하게 여겼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창원 유물 가운데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정창원에 보관된 천여 점의 유기 제품 중 하나다. 가반 세트로 불리우는 이 대접들 사이에서 신라 문서가 발견됐다. 그릇 표면에 상처를 막기 위해 넣어둔 것으로 구입 후 소중히 간직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역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숟가락 세트다. 신라에서 수출될 당시의 포장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 하나까지도 이처럼 아껴야 했던 것일까? 8세기 일본 귀족들의 식탁을 재현한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식기는 모두 신라산이다. 당시 일본 귀족들은 이처럼 신라 유기를 사용해 음식을 먹었던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에 나무를 엮어 숟가락을 대신 사용하던 시절
신라 물건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였을 것이다. 朝鮮半島はスプーンの文化だと思いますけどね、それがもう古代からお箸だと思いますけど、基本はもちろんスプーンも使うことはあったと思いますけども、やはりその当時のそのスプーンを使う文化っていうのは白木のやや日本人からしたら少しハイカラなですね文化という感覚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ね。貴族なんかはやっぱりそういう白木製の容器を使ったりして食べてましたから、当然スプーンを使ったり。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신라 물건을 구매하고 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라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그 흔적 중 하나가 물건 이름에 남아있는 신라의 영향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기 제품을 사할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말은 일본어로는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다. 신라에서는 노쇠 제품들을 삼나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일본에서 일본식 발음으로 사부라, 사우라, 그리고 다시 나중에 사하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10세기 초의 문헌인 일본의 외명유치초에 그 당시에 이 유기 제품들을 신라라고 부른다, 뭐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라의 그 유기 제품들이 유명해져서 영국 사람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이 유기 제품들을 신라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되겠죠. 물건뿐 아니라 부르는 명칭까지도 신라의 말이 그대로 전해졌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에서 건너간 물건들은 단순한 수입품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일본 귀족 문화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상층 귀족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현재 정창원에 남아있는 8세기의 유물들 중엔 신라의 것은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 그리고 멀리 서역에서까지 전해진 제품들이 이렇듯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 뛰어난 예술성이 돋보이는 이 유물들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선진 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8세기의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세기 후반에서부터 8세기에 이르는 이 시기는 일본에서 고대 국가의 기틀이 형성되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명 나라 시대라고 일컬어지던 이 시기는 바로 이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 중심의 왕권 체제가 확립된 때입니다. 일본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670년 국호를 제정한 일본은 701년 최초의 국가기본법인 대보율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710년 평성경으로 천도하는 등 아주 본격적인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정치 제도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고대 일본 문화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고대 일본 문화의 찬란했던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천평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국가 체제의 정비와 문화의 융성은 외부로부터의 선진 문물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이 제도나 문물은 이 당나라의 것과 아주 유사한데 이것은 당나라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경로로 이런 제도나 문물 그리고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창원에 소장된 고대 보물들. 화려하고 귀족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이 보물들은 8세기 전후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이 화려한 유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것이 일본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창원의 보물로 상징되는 8세기의 일본 문화. 이것을 바로 천평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문화의 융성은 당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이룬 것이라고 얘기한다. 일본 교과서는 견당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 대륙문화를 일본에 들여온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7、8世紀の日本は古代国家の完成期であり、天平文化という国際色豊かな文化が栄えたと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が、そういった国家制度、それから国際色豊かな文化は直接遣唐使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そのように説明されてきたわけですけども、それでは説明しきれない問題が出てくるわけですね。例えば701年に大法律令が制定されるわけですが、その以前の30年間は一度も施設が派遣されていない。ところが一方新羅とは頻繁な交流がある。もう毎年のように交流がある。そのような交流の中で、日本の国家制度が作り上げられていったと考えざるを得ないわけですね。 7, 8세기 당과 일본 사이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668년에서 752년 사이 두 나라의 교류는 4차례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에서 신라로 23번, 그리고 신라에서 일본으로 총 39번의 사신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기 중국은 찬란한 당의 문화가 꽃피우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장안은 세계 각지의 문물이 모여드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수많은 제도와 문물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곳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전파돼 갔다. 신라는 잦은 사신 파견을 통해 당 문화를 수입했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당의 선진 문물이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같은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용하지 못한 것일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이 외부로부터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닷길을 통해야 한다. 여기에는 배 만드는 기술, 즉 조선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조선술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일본 열도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의 해상력은 8세기에도 대마도에서 일본 구주까지 잘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8세기에 한 예인데 세도나이카이, 세도 내해, 저 안바다가 있습니다. 구주에서 오사카 가는 거기에서도 당나라 파견 배를 만들어다가 역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해상 항해 수준은 아주 유치했습니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신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신라로 건너온 뒤 이곳에서 신라배를 얻어 타고 중국으로 향했던 것이다. 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일본은 새로운 항로 남로를 이용해 중국으로의 견당사 파견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곳은 해류의 흐름이 변화무쌍해 뛰어난 항해술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9세기에 이르러도 일본의 항해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앤닌의 일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838년 앤닌 일행은 2차례의 실패 끝에 간신히 중국 항해길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연안에 이르러 3척 중 2척의 배가 난파당하고 만다. 배밑이 갈라져 배 안은 스며들어오는 물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놀라 저마다 다투어 밧줄로 몸을 묶고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빌었다. 귀국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남은 배들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일본 사절단은 다른 선박을 구해야 했던 것이다. 귀국길에 오른 정사 일행이 우리가 처음 타고 온 일본 배로 되돌아가기를 두려워하여 새로이 신라배 9척을 구입했다. 그리고 신라인 항해사 60명을 고용해 선박마다 5명에서 7명씩 승선시켜 항해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것을 통해 신라인들은 선박을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항해술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해상 능력을 바탕으로 신라는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당시의 유물들을 통해 신라인들의 해상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교역을 통해 수입한 서역 계통의 유물이다. 신라는 도기, 인삼, 심향 등 신라산 물품을 건네주는 대가로 유리, 양탄자, 장식품 등 각종 서역 물품들을 들여왔던 것이다. 신라는 단순히 이런 수입품들을 들여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유리와 양탄자 등 그 제조 기술도 함께 받아들인 후 여기에 신라적인 색채를 가미시킨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 정창원에 잠들어 있는 신라산 유물들은 그처럼 뛰어났던 신라의 역량을 얘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1200년 전 일본으로 수출한 양탄자를 통해 8세기 통일신라의 새로운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하고 668년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는 정치적인 안정과 또 뛰어난 해상 능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주름잡던 해상 패권 국가였습니다. 실크로드와 바닷길을 통해 동서의 문화가 서로 만나고 교류하던 바로 이 시기, 신라는 뛰어난 해상 능력을 바탕으로 바닷길을 통해 들어오는 동서의 문화를 직접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다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독자적인 새로운 문화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라의 문화는 고스란히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문화 선진국, 바로 이것이 1200년 전 해상왕국 신라의 모습인 것입니다.